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저를 보아온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는 학생도 있는데 제 이름은 안병극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2학년 때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일방향 통신으로 여러분들을 쌍방향 통신해야 되는데 일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물리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이란 무엇이냐? 지금 이번 시간의 주제는 물리학 전반적인 수업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물리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학습지 맨 첫 장은 우리 물리학 전체를 시작하는 그런 첫 오리엔테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제 표준 단위라고 있습니다. 우리 물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그 7가지의 단위를, 기본 단위를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S는 스탠다드라는 약자예요. 영어로 스탠다드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I는 인터내셔널의 약자예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계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서로 단위가 다 틀려요. 자, 그래서 길이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나라는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해서 리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은 1마일, 2마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단위가 틀려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유네스코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뭐냐면 UN 과학 문화 기술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단위를 다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은 S를 씁니다. 시간은 가장 작은 단위가 여러분들 초입니다. 초인데 S라고 씁니다. 초를 세컨드 미닛이에요. 세컨드 미닛. 자, 그러면 세컨드 미닛을 한번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미닛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죠, 분. 그런데 초는 세컨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원 이야기, 미닛과 세컨드는 어디서 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시간을 60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1분이 되고요. 1분을 다시 60등분을 한 게 1초라고 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제일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알려져 있고요. 시간 단위를 60등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곳이 그리스라고 추정된답니다. 그리스의 천문학자들은 일항성일, 그러니까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거죠. 일항성일을 24등분해서 시간을 만들었고 그 1시간을 또 60등분을 해서 1분을 만들고 1분을 60등분하여서 1초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분하고 똑같이 60등분을 했어요. 처음에 1시간을 미닛 했어요. 분했어요. 나눌 분자거든요.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눴는데 이 1분 간격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미닛이에요. 세컨드 미닛. 두 번째로 나눠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다시 60등분을 한 게 현재의 초가 된 거랍니다. 초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라고 하는 것을 세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해요. 세컨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말이 어절이 세음절이나 돼서
그걸 줄여서 세크 선생님하는데 SEC를 줄여서 할 겁니다. 세크라고 표현하면 이거 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인데 미터 퍼 세크는 미터 길이를 초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길이를 보겠습니다. 길이는 미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게는 자가 있죠. 자. 그런데 서양은 1피트, 2피트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통일을 해야 돼요. 전 세계가 다 통일했습니다. 시간은 초 S로 쓰고요. 길이는 1m를 국제 표준 단위로 쓰자.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쓰자. 킬로그램. 우리나라는 근이 있죠. 한 근, 두 근, 세 근 이렇게. 그거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특히 킬로그램을 쓰고요. 전류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암페어라고 있죠.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는다. 온도는 섭씨할 때 도C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건데 과학에서는 온도의 단위가 켈빈이에요. 켈빈. 절대 온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온도의 단위 켈빈이죠. 자, 온도는 K로 쓰고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몰이라는 개념을 배웠을까요? 1몰, 개수로 하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개, 부피로 보면은 22.4리터, 이걸 몰이라고 하는데, 1몰에 대한 질량, 이걸 몰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본 단위예요. 몰 질량. 그 다음에 이제 광도는 빛의 밝기의 말이에요. 빛의 밝기. 자, 빛의 밝기는 밝다, 진짜 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칸델라라고 표현합니다. 칸델라. 그러면 이 광도 1칸델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촉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촉광. 그 촉광이 촛불 하나 크기의 밝기예요. 1촉광이란 촛불 하나 크기의 밝기.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는요,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인데 전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이렇게 우리 마을에 처음 들어올 때 아주 호롱불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아주 어두운 빛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전구를 끼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럴 때 5촉짜리 전구다, 20촉짜리 전구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주 어릴 때 선생님은 그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촛불 5개의 밝기, 5촉짜리 전구, 20촉짜리 전구는 촛불 20개를 켜놓은 것만큼 밝은 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물리를 배우면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그때 당시에 촉으로 썼던 것을 우리는 칸델라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광도의 단위. 그래서 우리 물리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본적인 단위는 이 7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 윗줄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왔는데 아래 2개는 몰 질량이랄지 몰 광도랄지 이런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차차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단위를 곱하거나 이 이외에는 미터 퍼 세크랄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를 나누거나 곱하거나 하면 유도 단위인데 속도 단위 같은 경우는 미터 퍼 세크예요. 기본 단위인 길이를 시간 초로 나누는 거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단위를 서로 나눈다 할 때는 퍼라고 씁니다. 퍼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1 유도 단위의 차원이라고 있는데 차원이란 말이 좀 여러분들 들어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상대성 이론 할 때 차원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기본 단위대로 조합, 곱하기나 나누기 이것으로 조합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다 이게. 그런데 차원이 같으면 동일한 의미의 물리량이고 똑같은 단위 길이만 가감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v, 속도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아직 이제 가속도에서 공부를 할 건데 왼쪽이 v 속도예요.
는 오른쪽이 v0 속도가 속도 맞겠죠. 그런데 플러스 at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항이 플러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이것도 속도 차원이고 이것도 a 곱하기 t도 속도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속도와 속도는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속도의 단위가 나와요. 봐보세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인데 곱하기 세크 이렇게 하면은 세크 제곱과 세크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분모에 있는 거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미터 퍼 세크. 이게 차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차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같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 2를 보시면 단위 앞에 접두어는 10의 거듭제곱을 의미하는데 자, 이거 한번 표를 한번 여러분들 채워볼까요? 자, 1이 있고요. 1이 있고 10의 1승을 다라고 DA라고 쓰는데 데카라고 읽습니다. 10의 제곱은 100이란 뜻이죠. 100, 헥토란 뜻이에요. 헥토. 그래서 기호는 H로 쓰고요. 그래서 뭐 헥토파스칼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파스칼이라는 뜻이에요. 압력의 단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1013 1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한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10의 3승은 뭐라고 그러죠? 킬로라고 합니다. 킬로. 킬로는 K라고 쓰죠. K. K. 10의 6승은 뭐라고 하죠? 메가라고 부릅니다. 메가. 영어로는 M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메가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000메가바이트를 1기가바이트라고 하죠. 10의 9승. 자, 단위는 G로 쓰고요. 자, 10의 9승보다 더 높은 거 10의 12승 있죠. 여러분들 기가바이트, 1000기가바이트가 뭐예요? 테라바이트죠. 기호는 T로 쓰죠. 테라바이트. 선생님이 지금 외장 하드를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 4테라바이트짜리가 있더라고요. 4테라바이트짜리. 이왕에 구입할 때 비싼 걸로 그냥 용량 많은 걸로 그냥 구입을 했어요. 테라라고 있겠죠. 테라. 거듭 제곱수는 10의 12승이 되겠어요. 10의 12승.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1m를 100개로 나누면 센티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센치라고 쓰고 읽고 C라고 씁니다. C.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센티미터 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라고 합니다. 밀리미터. 밀리미터. M, 소문자 M으로 써요. 여기는 대문자 M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소문자 M으로 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세계 뭐 이렇게 되죠. 마이크로는 여기 대문자 M도 썼고 여기 소문자 M도 써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다른 기호를 써야 되죠. 그래서 U자처럼 쓰는데요. 이렇게 U자처럼 쓰는데 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꼬리가. 그래서 이렇게 뮤라고 읽습니다. 뮤라고 읽어요. 뮤. 그래서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뮤. U자 옆에 길이가 꼬리가 길다라고 하는 거.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마이크로그램 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10의 9승은 뭐라고 할까요? 10의 9승은 나노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나노. 나노는 N으로 쓰겠죠. N. 마이크로는 뮤.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2승. 여기가 잘못됐네요. 피코라고 해요. 피코. 10의 마이너스 15승이 아까 있었죠. 그것을 펜토라고 해요. 펜토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단위를 변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위를 적절한
한산인자를 곱합니다. 단위끼리도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1년은 몇 초에 해당하는가? 그러면은 60초가 1분이에요. 60초가 1분이 60초예요. 1분이 60초. 그러면 60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여기는 24시간이 하루예요. 한 1데이. 예. 여기는 365데이 허 년. 이렇게 써보면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약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 분모에 있는 분과 분자에 있는 분과 분모에 있는 분, 여기에 hour, 여기 밑에 hour, 여기 day 365day. 그러면은 여기는 분모는 1년만 남고 여기 있는 1년만 남고 분자는 뭐만 남아요? 여기 있는 초만 남아 있어요. 초만. 1년에 뭐 몇 초입니까? 여기가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3153만 6000초가 되겠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했냐? 전자계산기로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단위끼리 약분이 가능하고 또 단위 변환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컨으로 고치면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나왔죠. 킬로미터는 1000m예요. 그래서 72에다가 1000을 곱하면 72,000m가 되겠죠. 1시간은 아까 60분 곱하기 60초, 60분 곱하기 60초 여기까지 하면 계산하면은 3600초가 돼요. 그러면 이거 20m per sec가 나옵니다. 20m per sec. 그러면은 물리량에 대해서 여기 화면에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인하대학교의 물리학부 교수님이신데 물리학이란 무엇인지, 물리량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 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물리학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물리학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 두 번째 주에는 운동의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현상이란 물체가 이동하는 것이죠. 이 물체가 이동하고 운동하는 것인데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기술하려면 수학적으로 기술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리는 17세기에 뉴턴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때 자연현상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움직이는 물체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지한다. 물체를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고 있다가도 정지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상세계는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레이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네, 자 이게 아니다. 이게 틀렸다. 라고 하는 걸 설명했죠. 어땠냐면 움직이는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도 영원히 직선 위를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기 이런 사고 실험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에 와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을 수학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숫자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숫자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뉴턴이 시작한 물리학의 특징인데 자연 법칙을 수학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자연에 관찰되는 현상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현상들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숫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숫자로 대표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량 하면은 반드시 숫자 이래야지 되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줬지만 네, 대포를 뻥 쐈습니다. 저 포탄이 어디에 가느냐?
저 포탄이 가는 것은 어떤 법칙을 만족하냐면 F는 ma를 만족하는데 F는 ma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포탄이 받는 힘이 20인데 뭐 20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질량은 10이라면 그때 가속도는 2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 이런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자연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뉴턴의 물리학의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잠깐 돌발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다음 중에 물리량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물리량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여기 부피, 날씨, 혈압, 환경, 에너지,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현상과 관계 있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중에서 물리량이 아닌 것 또는 물리량인 것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숫자로 대표되는지 숫자로 말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부피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숫자로 얘기하죠. 근데 날씨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리량이 아닌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숫자로 대표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물리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방금 교수님의 설명은 스칼라와 물리학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여러분들이 수학과 가장 관계가 큰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게 우리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자연 현상을 성경책처럼 그냥 말로 설명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그 말로 설명해 놓으면은 감정에 따라서 지식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명확합니다. 기준이 명확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개념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리량에는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있는데요.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길이, 시간, 온도, 질량, 속력, 일, 에너지 이런 것 등이 있고요. 벡터량에는 방향과 함께 크기를 갖는다. 그런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하는데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 이런 것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다. 그래서 벡터를 그림으로 표시할 때에는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이 A 벡터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자 위에다가 조그맣게 화살표를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A 벡터라고 읽게 되겠습니다. A 벡터. 그래서 항상 화살표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벡터는 어떻게 덧셈을 하느냐? 덧셈이라고 하는데 덧셈과 같은 말인데 합성이라고 부른다. 벡터의 합성. 그러면은 평행사변형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법도 삼각형법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A 벡터와 B 벡터가 오른쪽이 위에 그려져 있는데 평행사변형 A 벡터를 오른쪽에 점선으로 나타내고 평행이동해서 B 벡터가 끝점에서 그 다음에 B 벡터를 그대로 A 벡터가 끝점에 평행이동해서 점선을 그려놓고 점선과 점선이 만나는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을 향해서 초록색이 나갔죠. 그것은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한 값이다. 합한 벡터다. 합성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한 C 벡터라고 여기에서 합성 벡터 C 벡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삼각형법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니까 A 벡터로 간 다음에 B 벡터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A 벡터의 출발점과 B 벡터의 종착점으로 선을 그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결과가 크기하고 여기 있는 크기와 방향이 여기 삼각형법에서 크기와 방향 똑같아요. 이것과 이것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벡터는 평행사변형법으로 하든 삼각형법으로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벡터의 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벡터의 뺄셈을 말해요. 벡터의 뺄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뭘 계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보자라는 거예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A 벡터가 여기 원래의 벡터가 있고 B 벡터는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 벡터가 B 벡터인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180도로 바뀌면 마이너스 B 벡터예요. 마이너스 B 벡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게 B 벡터라면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 점선으로 나타내는 왼쪽 방향으로 나온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는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합성하면 되겠죠.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성했더니 이 청색이 나와요. 청색. 자, 그러면은 삼각형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A 벡터의 끝점을 향해서 B 벡터의 끝점에서 A 벡터의 끝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삼각형법이에요. 아까 플러스는 어떻게 됐어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A 벡터의 끝점에서 B 벡터의 끝점으로 이렇게 걷죠. 자, 그래서 B 벡터 끝점에서 A 벡터 끝점을 걷구나. 아까 이렇게 삼각형법은. 자, 이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어요. 이게 벡터의 차예요. 그래서 벡터는 항상 계산할 때 합하든 차를 하든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살표로 나타내야 된다. 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는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박사 과정에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과학 쿠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으니까 그림도 아주 잘 그려요. 선생님보다 더 설명을 잘하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생이었다면 수학 시간에 배웠을 벡터라는 이름의 개념. 어쩌면 살다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의 이 녀석은 시작점과 크기, 방향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화살표입니다. 이 벡터라는 개념은 왜 만들어졌으며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최초로 벡터의 개념을 창시한 인물은 다름 아닌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기술자였던 스테빈입니다. 스테빈은 자신의 저서인 균형의 원리에서 최초로 벡터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각각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그리고 화살표의 시작점은 힘의 작용점을 나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벡터를 이용해 스테빈은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이나 크기 등을 그림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제각각이더라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을 이용한 벡터의 합성을 사용하여 힘의 충합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인 뉴턴이 그의 저서인 프린티피아에서 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쓰고 지금 배우고 있는 벡터와 거의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벡터는 앞서 이야기되었던 힘뿐만 아니라 속도, 운동량 등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든 물리량에 이용되었습니다. 출발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변이 또한 벡터를 이용하여 나타나게 되면서 좀 더 명확한 개념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렇게 요긴하게 이용되어 왔던 벡터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를 통해 알아볼까요? 저는 지금 책상 위에 놓여있는 물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벡터로 표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뜻은 이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전혀 없거나 혹은 여러 힘들이 서로를 상쇄시켜 힘을 합친 값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는 힘부터 하나하나 표기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구 위에 있다면 받는 힘이 있죠? 중력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인 아랫방향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끝이라면 물체가 아래로 가속해야 될 텐데 물체는 책상 위에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뭔가가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을 떠받치고 있어서 힘의 합이 0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어떠한 물체에 가해질 때 그 물체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경우 가한 힘만큼 떠받쳐주는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물체는 중력만큼의 수직항력이 책상으로부터 떠받쳐지고 있어서 하나의 힘이 더 표기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으므로
힘의 합은 0으로 상쇄되면서 이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이 물체에 힘을 가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했으므로 가속하지 않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전혀 없거나 힘의 합이 0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력과 수직항력은 앞과 동일하게 표기해줍니다. 그리고 물체에 가해주는 힘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을 잡은 뒤 힘을 가하는 지점을 꼬리로 하여 그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뭔가 또 아쉬워 보입니다. 왜냐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속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분명히 등속으로 밀었으니까요. 또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요? 바로 물체와 바닥 표면에 마찰을 일으켜 만드는 마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찰력에 의해 물체에 가해주는 힘과 정확히 상쇄되면서 역시나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합은 0이 되어 등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는 ma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낙하 영상의 한 장면을 멈춰 이 순간 가해지는 힘을 벡터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분명히 아래쪽으로 가속하고 있는 물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이 물통은 힘의 합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물체는 중력을 받고 있으니 중력부터 먼저 표기합니다. 여기서 끝을 내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 미미하게나마 공기와의 마찰이 물체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미미하게 표기해 줍니다. 이러한 힘을 공기와 같은 유체에 의한 마찰력이라는 이름의 유체 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힘의 합이 약간 줄어들게 되지만 역시나 힘의 합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가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수학 시간에 단순히 공부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벡터가 그 이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움직이거나 정지 혹은 가속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힘을 표현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숨어 있었다는 것. 이러한 벡터의 유용함은 앞으로 소개될 다양한 영상들에서 조금씩 이용할 예정이니 알아두면 반드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먼저 배울 거예요. 3학년 때 아마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기백, 줄여서 기백이라고 하대요. 기하와 벡터를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물리 시간에 수학을 배우면은 물리쌤이 필요가 없겠죠. 수학쌤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물리 시간에 그 수학의 공식이나 개념들을 끌어다가 자연현상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학의 모든 미분, 적분,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그 다음 기하와 벡터를 이용해서 다시 물리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물리학이 바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이에요. 책이 영어 사전보다 더 두꺼워요. 이렇게. 이것은 이과생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놓아야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의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의 물리쌤은 수업 진행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물리량에 대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만약에 배우게 된다. 그러면 가속도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을 가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말로 설명되어 있죠. 성경책처럼. 그러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 이해 못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물리적인 의미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속도를 이렇게 물리적인 의미는 물리에서 사용되는 가속도란 뜻은 단위 시간,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나타낸다. 가속도량,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벡터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물리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공식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시간 동안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게 V-V제로예요. 그 다음 이 가속도의 단위를 설명할 거예요. 단위 중에서 표준 단위, 국제 표준 단위 단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각종 변수들. 자,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VT 그래프라고 하는데, VT 그래프가 이렇게 속력이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냐?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면적은 뭐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 수학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 기울기가 가속도다.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나오면 그 기울기와 면적 값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울기는 뭐냐 하면은 수학에서는 미분계수 값이에요. 미분한다 그래. 미분. 기울기가. 아직 미분 안 배웠죠. 수학에서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2학기 때 배웁니까? 그 다음에 수학에서 여기에 면적을 구한다. 어떤 그래프의 아래쪽에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 면적을 구한다. 이것은 수학에서는 적분한다. 그 말이에요. 미분, 적분 별거 아니에요. 미분은 기울기를,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 값을 구한다.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그래프의 아래쪽에 x축과 맞닿은 이 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것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뜻한다. 이것의 면적은 이동거리를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리시험은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턴이 미분 적분을 만들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힘이 세다, 힘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전혀 아직도 개념에 와닿지 않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래요. 어떻게 그게 나왔어요, 선생님? 하고 물리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물리선생님도 참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가속도라는 게 이런 거야, 질량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면서 개념을 잡았고 그 물리량들을 서로 곱하기 했더니 힘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운동량 배웠고 충격량 배웠는데요. 충격량 있죠, 충격량. 그 운동량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었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델타 T로 미분하면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 책에 나왔는데,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왜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더만, 갑툭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운동량이 배워서 뭐해? 이런 식으로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왜 그게 갑툭튀가 됐는지. 자, 하여튼 물리학의 수업 진행은 첫 번째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할 것이고 물리량에 대해서 그 공식을 설명할 것이고 그 공식에 대한 단위는 셀 때 하나, 둘, 셋, 넷 셀 때 사용하는 것이 단위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해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물리적인 의미만 알면 다 이해가 돼요. 자, 하여튼 물리학 1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첫 강의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